그러면 저거를 복사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늘 쓰는 이 방어기제 얘기를 조금 해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이거 지금 어떤 얘기냐면 지금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의 이야기예요. 이게 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식들을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만큼 또 있어요. 정말 복잡한 기계죠. 우리가 복잡하고 미묘하고 참 까다로운 기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말 하려면 여기에서 이걸 근거로 한 이제 성격 이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야 돼요. 쭉 가려면. 왜냐면 여기에 어떤 고착들이 성격과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뭐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적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얘기, 그 다음에 자녀들의 얘기, 또 옆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쪽에서의 얘기죠. 이런 걸 조금만 소개를 해볼게요. 사실은 여기 제가 만든 텍스트들을 갖고 계시면 여기 더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 있는 것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걸 좀 나눠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할게요. 여기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가능한 한 빨리빨리 얼른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갓난아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뭐 1살, 2살 막 이럴 때 그때 쓰던 방어들이 있어요. 지금 기억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기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기들을. 다행히도 우리는 아기들을 보면 내가 저랬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철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철이라는 게 뭐 다 커서 철 드는 게 아니라 뭔가 애가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전에 정말 1살, 2살 막 이럴 때 그때에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한 방어 방식은 훨씬 원시적이에요. 이걸로 생각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자기들은 그걸로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래서 그때의 그 방어들은 원시적이에요.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유치한, 우리가 보면 유치해요. 그런데 유치하고 원시적인 그만큼 거기에서 문제가 강하게 생겨버리면 훨씬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청소년기 지나면서 정신분열을 정말 조현증이라고 요새 부르는데 정신분열이 확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 없는데 사춘기 지나고 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하는 아이가 갑자기 이상하게 확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상하게 확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때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무슨 심한 상처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는 이야기하죠. 그때 생겨난 아주 어릴 때의 소위 1차적 방어기제, 원시적 방어기제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논리고 뭐고 없어요. 걔를 논리로 설득하려고 해봐야 논리 설득 안 돼요. 이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네가 조금 아까 금방 깼잖아. 생각해봐. 무슨 생각은? 걔는 생각이 아닌데. 그죠? 논리 이전의 얘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 다음에 배려를 자기 막 상상 속에서 막 웃기기도 하고, 좀 마술적 사고를 하기도 해요. 마술적 사고는 우리도 해요. 어른들도 조금씩 다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꼭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 같은, 그렇죠? 내가 마음 먹으면 저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살짝 그런 느낌도 드신 적 없어요?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딱 먹으면 딱 될 것 같아요. 그게 마술적 사고예요. 제가 저렇게 하는 것이 나 때문이야. 이제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1살, 0살에서 1살, 2살 막 그 아이들
언어도 없고 논리적으로 정리도 안 되고 그러나 막 그 부글부글거리고 막 막 에너지가 막 싹싹 살아있는 그 아이들의 세계. 거기서 얘들이 이제 쓰는 방어가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철수. 여기 철수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네, 철수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현실이 너무 힘들면 딱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얘는 그 현실로부터 쑥 들어가 버려요. 뒤로.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쑥. 내가 저질러 놓고 딱 저질렀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는 쑥 들어와서 마치 저건 나와 관계없는 일인 거예요. 보는 거죠, 이렇게. 깨졌구나. 이렇게. 아빠가 아끼던 굉장히 아끼던 건데 깨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나와 여기 이 현실에 있는 나와 진짜 나는 저 뒤로 쑥 들어가서 그냥 이걸 관찰하고 있어요. 내가 이 현장에 있지 않아요.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현실에서 쑥 철수.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이 원시적 철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철수를 아주 원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이런 걸 즐겨 쓰고 이런 게 고착이 되면 이제 분열성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이 분열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어근이긴 한데 약간 분열적 성격이 돼요.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부터 자꾸 물러나요. 그죠? 네, 자꾸 물러나서 관찰하는 사람이 되죠. 제가 약간 그래요. 영어로는 스키조이드하다고 하는데요. 슬쩍 물러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 아까 처음에 쑥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스키조이드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앉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몇 분이 왔구나, 어떤 분들이 왔구나 이렇게 관찰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싹 들어와가지고 자면 잘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줄도 나눠 먹고 수다 떨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스키조이드한 사람은 좀 이렇게 물러나서 관찰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형성되는 성격이 기질도 있지만 이제 아주 깐날 때의 경험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 재미를 못 본 거예요. 깐날 때. 기억도 안 나는 한 살, 두 살 이럴 때. 그러면, 귀찮다. 이 세상 그래 봐야 별거 없네.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쫙 쪼개서 겉으로 내가 이렇게 해나가는, 하는 건 다 하죠. 이렇게 다. 살지만, 실제로 진짜 나는 저 뒤에서 쪽에서 뒤에 있는 나는 이렇게 관찰하죠. 새로운 관계를 막 만들고 내가 하나라서 막 나가서 몸을 던지고 저 속에 들어가고 관계를 만들고 하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좋게만 하면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읽는 거예요. 예술가, 작가, 과학자, 철학자, 종교적 신비가 등등 이런 분열성 방관자들이 많다. 그쵸? 약간 방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고 정의하고 그래? 그런 거지 알았어. 이러면 왜 나는 여기 앉아있고. 자, 이게 원시적인 철수라고 하는 방어에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잘 몰라요.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입이 있어요. 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다 쓰는 것들이에요. 어렸을 때 썼던 것들이고 지금도 가끔은 쓰고 싶어 하고 쓰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 거예요.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 엄마 너 다리 밑에서 조심하세요. 이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니면 진짜 엄마 찾으러 나가죠. 우리 고모님은 그랬어요. 주섬주섬 짐 쌌어요. 5살 때인가? 그랬대요. 6살 때인가? 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애가 짐을 싸더래. 엄마 찾으러 간다. 하여튼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이게 이제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건 얘가 그걸 여기서 부인하는, 우리처럼 그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줄 알면서 아니야 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라고 하면 정말 아닌 거예요. 이게 아주 원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2살짜리 3살짜리가 아니라고 우기면 그건 걔는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그런 거죠. 아니면 그걸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버리면 편해지잖아. 딱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그죠? 막 50, 60 넘은 분들도 요즘 보면 뭐 아니야 막 그러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을 이해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해하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능 통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방어가 있어요. 여기는 없죠. 네, 그래서 이걸로 안 하고 이걸로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보면 어떤 단계를 거쳐왔는가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예를 들어 태어나서 한 1년 안짝에 한 7, 8개월 아이들을 보면 걔들은 어떤 세계에 있을까요? 어떤 걔들이 놓여있는 세계는 어떤 걸까요? 걔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는. 이게 남의 얘기가 다 각자 거쳐온 건데도 참 남의 얘기 같죠? 네, 근데 이게 현실로 우리가 다 겪었던 거예요. 근데 그 관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관찰한 게 아니고 저는 아니고요. 근데 보면 그때 아기의 상태는 전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가 전능한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 아이들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뭐 논리도 없고 말도 없고 그냥 뭔가 괴로우면 으악 그러는 거예요. 그쵸? 으악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면 으악 그러면 으악 그러면 갑자기 뭐가 쑥 들어와요 입에. 그쵸? 아 그러면 뭐가 쑥 그럼 뭐가 귀찮아서 그러면 편안해져요.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죠. 엄마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있는 이 모든 세상이 나의 악소리 하나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전능하죠. 전능한 거예요. 전능하게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갓난아기 때의 상태래요. 그게 생각해보면 그럴 듯해요. 그걸 이제 전능 통제라고 해요. 그 방어.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게 지금 나라고 하는 게 있고, 나 바깥의 세상이 있고, 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이해가 가세요? 내 안과 내 밖이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안팎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어서 내가 너한테 명령을 내린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1차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1차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면, 그리고 뭐 뭔가 어떻게 하면, 괴로워. 야, 그렇게, 야! 그러면 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전능 통제예요. 사람이 성장하고 인간이 되어가는 건 그래서 아까 사실은 그 발달 단계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그 발달 단계는 무슨 지식의 문제 뭐 어떻게 발달 단계가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갓난 탁 태어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그죠? 지금과 같은 이런 성인, 멀쩡해 보이는, 멀쩡을 가장하고 있는, 하여튼,
이 상태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가, 사람이 된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아까 그 얘기가. 근데 이제 이 책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가는데 그 단계가 그런 거예요. 안과 밖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다가 밖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밖을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 되죠. 저 밖과 관계를 맺고 소통해야 돼요. 저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인식해 가는 게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지금도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있잖아요. 그 단계를 잘 순조롭게 성숙하게 벗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의 무의식의 저 안쪽 어디에는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이 세상이 다 거기에 움직여야 돼요. 자기 뜻대로. 그죠? 그건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그 원시적인 이 전능 상태, 원시적 전능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이걸 방으로 쓰기는 하는데, 여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매달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경험을 자기 자유로운 힘의 결과로 해석하려고 하는 턱 돋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신의 전능성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느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소시오패스가 사실 이런 거예요. 그 무서운 소시오패스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가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는 저 대상이 아니고 나와 같은 대상이 아니에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은 내가 통제할 통제 대상들일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누구는 딱 만나면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것부터 딱 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어야 돼.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강해. 그래서 내가 재미를 위해서 널 죽일 수도 있어. 그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널 죽일 수 있어. 그리고 그 연쇄살인범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짓들 하죠. 네. 자기의 전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냐.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걸 잘 성숙하게 우리들처럼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에 매여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화 같은 거 있는데요. 이것도 발달 단계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건데 하여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투사 같은 게 있어요. 여기 투사는 있죠? 예, 프로젝션. 이거 사람 참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다 써요, 조금씩. 사람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저건 제가 악의를 가지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저러는 게 아니고 지가 아주 원시적인 수준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투사가 그런 거죠. 딱 보면 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 얘기를 저 사람에게 하고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니? 근데 사실은 지가 거짓말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쟤 저밖에 몰라, 그지? 근데 사실은 지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남에게 던지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투사, 프로젝션 하는 거죠. 있죠? 가끔씩 있어요. 있어요. 이건 아주 원시적인 거예요. 조그만 여자라, 조그만 아이들 보면 이런 것들을 하죠. 막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뭐 불평을 하거나 막 하고 있는데 지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감당하고 인정하지 할 단계까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품고 살아야 되는데 정면으로 직시하고 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고 제가 그런 거예요. 응? 제가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사. 이게 조금 더 복잡한 형태들이 있는데 그건 뭐 내사라든지 그 받아들이는 것은 내사예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 사람 건데 그걸 지 거라고 받아들여요. 지 거라고 생각해요. 내사하는 거죠.
나쁜 엄마가 애를 계속 괴롭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왜 나를 맨날 때리지? 내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가 나쁜 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쁜 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이거 자기가 내 사람. 그래야 엄마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엄마가 유일한 나의 이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이거 보호해야죠. 그러면 그 엄마의 악한 어떤 걸 자기가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많아요. 학대당하는 아이들 중에. 부모를 보호하려고 하는 아이들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럼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쪼개는 게 있어요. 이거 복잡한 이제 스플리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두 개의 사례를 주는 거예요. 막 잘해줬다가, 학대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이 작은 아이는. 한 2살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그 두 개를, 나쁜 엄마와 좋은 엄마가 한 엄마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얘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인 거죠. 2살, 1살, 2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결국 자기를 쪼개는 수밖에 없어요. 좋은 엄마를 바라보는 나와 나쁜 엄마를 바라보는 나를 쪼개서 이 둘이 합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엄마와 이 엄마에 대해서 그냥 따로 대화하는 거예요. 스플리팅 시켜요. 이렇게 쪼개요. 그래서 이 두 엄마를 합칠 능력이 없어요. 얘는. 엄마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는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지. 엄마 약점이 있는 인간이고, 이건 커야 되잖아요. 얘는 좀 그럴 수 없으니까. 자기를 쪼개요. 그 다음에 헬이라고 하는데,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쉬운 거냐? 괜찮네요. 결국, 아까 말했던, 현장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는, 현실 속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아까 스키조이드 한 사람들이 하듯이, 그걸 심하게 하면, 이제, 진짜 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쑥 빠져요, 자기가. 현실감이 없어져 버리고, 그 느낌은 어떤 거냐면, 영화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영화 보는 것 같은 거. 예를 들어, 이 중에 그런 분은 없지만, 어떤 분이 지금 심한 어떤 충격 속에 있다면, 그럼 여기 있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앉아있고, 지금 막 힘들고, 이 현실이 너무 어렵다면, 그 사람에게는 여기가 지금 현실이 아니라, 무슨 꿈꾸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영화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없어요, 지금. 쑥 빠져요. 해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갈라지는 거죠. 갈라져서, 그런 어떤 현실을 그냥 차단해버려요. 현실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좀, 이제 예를 들자면 험악한 예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좋은 예도 있네요. 갑자기 어떤 공경에 처한 아이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확 몸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에 떨어지는 사람을 확 가서 구한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일종의 해리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거기에 있고 지금 내가 여기서 저걸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고 그러려면 얼마나 위험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는 없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상황도 없어요. 그냥 저 아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휙 날아가는 거예요. 일종의 좋은, 어떤 면에서 참 긍정적인 해리 상태죠. 부정적인 해리 상태도 있죠, 물론. 부정적인 해리 상태도, 너무나 고통이 절박하게 앞에 딱 오면, 그 고통의 느낌을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이러고 봐. 해리,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이게 아주 1차적인 방어고, 자, 2차적인 방어들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2차적인, 적어도 좀 생각이 돌아가고 이제 17살 넘어서 아이들이 말이 되고 합리적 사고가 되는 상황에서부터 이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동원하는 방식들이 이런 거예요.
것들이 뭐 억압, 우리 뭐 많이 억압하죠. 고통스럽다, 직면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쏙 집어넣어. 그게 이제 아까 프로스트가 말한 그렇게 하고 나면 많이 집어넣고 나면 이제 불안해져. 그래도 그 순간 안 집어넣으면 못 견디잖아. 견딜 수 있도록 집어넣는 거예요. 뭐 많아요. 그 다음에 퇴행, 리그레션은, 우리 늘 아이들 둘째 나면 우리 다 겪으시는 것들이에요. 동생 태어나면 큰 놈이 갑자기 잘 가리던 대소변 안 가리죠? 퇴행하는 거예요. 퇴행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의 사랑과 관심을 이놈에게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확 돌아가요. 아기 시절로 돌아갔거든요. 이거 뭐 심한 경우는 한 50비 넘은 사람이 7, 8살로 퇴행하는 부분도 있어요. 애기 노릇을 막 하고 그래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모든 걸 다 놓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로. 몰라. 그리고 그런 복잡한 거 생각 안 해도 되는, 그죠? 몰라도 되는 그 상황으로 후퇴해버려요. 퇴행. 그 다음에 뭐 격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생각과 감정을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런 아주 심한 상처를 겪은 사람들을 이야기해보면 그게 굉장히 눈물을 펑펑 쏟고 얘기해야 될 상황인데 남의 얘기처럼 왜냐하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정서를 빼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빼버리고 그때 죽도록 맞았어요. 남미처럼 그런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죠. 감정과 무슨 일이 아닌데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이건 뭐 한국은 엄청 없고 우리 못 사는 거야.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지화라는 이게 이제 설명해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막 감정이 막 생기고 그러면 그 감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난가? 걔를 왜 죽이고 싶은가? 이거 확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자분자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왜냐하면 말이지, 제가 어쩌고저쩌고 했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뭐 이렇게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면 그게 설명을 통해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감정이 싹 빠지죠? 감정이 싹 빠지고, 논리만 쫙 남는 거예요. 견딜만 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합리화도 있어요. 완전히 합리화. 이건 이제 주지화가 아니고, 이건 합리화예요. 레셔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심포도, 여우와 심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그냥 합리화해버려요. 어차피 맛도 없는 거였어. 뭐 이런 거고요. 뭐 시험 보고 떨어지면 어차피 그 학교 들어가 봐야 난 다닐 생각도 없었어. 뭐 이런 이렇게 합리화. 또 왜 떨어졌냐 하면 뭐 이런 거 합리화. 그러면 그 쓰라린 감정을 조금 누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덕화라는 게 이제 이거 빼고요. 그 다음에 구획과 이런 게 우리 많이 있어요. 취소라고 있어요. 취소. 그래서 뭐 무의식적으로, 이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무의식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들을 해요. 의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 대판하고 나면 이상하게 그 다음날 퇴근할 때 고추 사가고 싶어져요. 그게 뭐 잘 보이겠다, 위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그걸 무의식에서. 없었던 일,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게 저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밑에서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요. 없는 일을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취소는 안 되지만 그 취소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해요. 무의식적으로.
의식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뭐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뭐 자기 치환 이런 것도 있어요. 치환은 이거예요. 종로에서 막 한강에 가서 막 엉뚱한 데다가 개인이 발로 차고 이러는 것이 치환이에요. 그 다음에 반동 형성도 이거 우리 많이 해봤어요. 증오를, 요 문장 그대로 읽어보면, 증오를 사랑으로, 동정을 정멸로, 질투심을 끌림으로 변형시켜서 덜 위험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 예를 들어, 동네에 힘센 형이 있는데, 사실은 좀 나쁜 놈이에요, 내가 보기. 근데 저놈을 나쁜 놈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러면 위험해요. 위험해요. 언젠가 맞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 무의식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를 좋은 아이로, 좋은 친구라고 자꾸 다른 액션,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형이지 이렇게 반동, 다른 걸 만들어. 더 들여다 보면 하여튼 뭐 복잡해지니까 내버려두고 동일시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동일시. 동일시는 아까 말했던 그 반동 형성처럼 그 위험한 대상을 자기와 그 사람을 이상화하고 그걸 동일시해버림으로써 그 위협감을 덜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까 그 오이디푸스를 그걸 안 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이디푸스기를 발달 단계를 넘어가는 게 자꾸 걸리네. 아이들이 한 5, 6세 되는 그 시기에, 특히 남자아이들이,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남자아이들이 꼭 성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그 외부에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이성의 대상은 첫 번째 이성의 대상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뭐 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대상이 엄마인데 정말 가장 가까운 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옆에는 큰 방해물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하는 게,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키워보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딱 그 나이가 되면 이 아이들은 뭘 하냐면 아빠를 이상화해요. 위협적인 존재로 두면 안 되니까 이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빠를 닮고 싶어 하고 아빠의 어떤 부분을 이상화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 근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동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승화 같은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승화만 좀 이야기하고요. 승화는 어떤 충동,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행위로 바꾸는 거예요. 또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맨날 두들겨 패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깡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투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동물을 잡아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들은 그 파괴적인 그 본능을 가지고 의대를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외과 의사가 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 본능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욕구와 본능을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하고 바람직한 어떤 걸로 승화시키는 거. 그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죠.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위험하죠. 그러면 승화시키는 거. 바람직한 것도 있죠. 자, 그래서 뭐 대충 이 정도 여러 가지 좀 빼먹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서부터 계속 써오는 방어들이에요. 다 졸업을 대충 졸업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그냥 갖고 있기도 하죠. 완전히 졸업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간의 관계의 상황, 뭐 이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때로 참 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우리가 헤쳐나간 것에 예를 들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성숙한 방식으로 쓰고, 버릴 때 버리고, 놓을 때 놓고, 또는 초월할 건 초월하고, 받아들일 건 계속 방어하기보다 받아들이고 하는 어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뭐 다 쓰고 있었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의식의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갑자기 확 공격하면 한번 생각해.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안 그렇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갖고 딱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누군가 갑자기 팍 던지면 자기식의 방어, 익숙했던 방어가 푹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대를 하든 뭐 불을 하든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사실 그랬잖아. 그러면 갑자기 쿡 튀우면 내가 먼저 이렇게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아 그랬나? 그러면서 막 생각해보자. 그때 내가 말이지 이렇게 하면 이제 합리화하고 주지화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한 시간, 2시간 했나요? 우리가 이렇게 바탕으로 쫙 깔고 있는 이제 이 과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이런 것들을 톡톡 올려놓을 때, 그죠? 이런 거 올려놓을 때, 이게 어떻게 놓아지는 건가. 안 맞잖아요. 안 맞고 우리는 계속 한편으로는 난 너무 부족한 인간이고, 나는 왜 이래, 못나고 부족하고, 쟤는 또 왜 저래, 끊임없이 자기를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러고 가서 고해동사 오고, 또 가서 또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 안에, 그런 부분 안에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도, 저 자매도, 그죠? 저런 일하고 지내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해의 영역이 조금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조금 바라보면, 거기다 놓고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 그걸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유언. 이 책을 이제 좀 팔아야 되는데, 이 책은, 어떤 분이냐면, 이 책을 쓰신 분은, 의사이면서, 영국 쪽에서, 인도 출신일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개신교 책인데, 번역하느라고 살짝 이거 용어를 바꾸느라고 제가 좀 신경 쓰였는데, 어쨌든 목사님, 오래된 책이에요. 언제는 60년대 나온 책인가? 60년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 프로이트 쪽에 흐름이 있었고, 그것이 영국 쪽으로 가서, 대상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겼다고 했잖아요. 흐름이, 학파가. 대상관계 학파의 주장들, 그쪽의 설명들을 토대로 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분이 그것과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합쳐서 이걸 두 개를 어떻게 엮어서 사람을 아까 말했던 이 정신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신 분석의 프로이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한 거예요. 사람의 정신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출발과 설명을 이 프로이트가 해놨잖아요. 이걸 조금 바꿔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져오면서 거기다가 이분은 당신이 목사고 하니까 하느님을 이해하는, 하느님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다가 근거를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를 막 겪어요. 막 괴로워요. 힘들어. 이걸 순전히 프로이트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문제의 근원을 보고, 그 근원의 출발을 정신의 문제로 보지만,
그 정신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신앙의 영역, 그 하느님의 영역, 우리에 앞서서 정말 죽을 만큼 인간으로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의 영역, 거기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걸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 위로를 받았다. 나 이제 살아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무슨 일인가?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 도대체? 하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걸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뭐 관심을 가지시면 나중에 우리 이 예옥 신부님하고 천천히 그냥 나누게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뭐 용어들이 막 그렇게 있으니까 그거는 뭐 신부님하고 같이 해결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하면서도 참 죄송하네요. 근데 이 책은 이제 대상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들어가 보는 거죠. 자, 대상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보세요. 아까 프로이트는 마치 어떤 한 아이가 세상에 탁 태어나서 자기의 본능과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생기고, 그죠? 그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성격도 형성되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도 생겨나고, 그렇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만족시키지 못하는, 하다못해, 그래서 꿈도 꾸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난다. 따라서 인간은 그렇게 자기의 충족, 자기의 생존을 위한 그 리비도라고 하는 그 힘이 뒤에서 막 밀어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어떤 면에서 아까 발달 단계는 안에서 함께 이 사회라는 구조 안에 엮어 들어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다. 아까 아버지의 관계 오이디푸스 얘기했잖아요. 엄마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이상화하면서 적당히 이제 그 구조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잖아요. 끝까지 아버지에 맞서서 엄마를 내놔라 이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건데, 이쪽은 조금 달리 아까 여기 아니군요. 관찰을 해보니까 어린아이들을 계속 아기들을 관찰해보니까 이건 이제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은 여자 소아과 의사였는데 정신분석가이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계속 관찰해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생겨난 문제의 근본이 그 욕구를 좌절시켜서라기보다는 욕구를 좌절당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를 맺는 건데, 엄마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 관계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관계를 추구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왜 태어났느냐 하면,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났냐면 관계 속에서 살려고 태어난 거예요.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엄마가 이게 내 새끼야라고 하는 그 관계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그 관계 속에서 커가면서 저게 엄마야, 저게 아빠고, 이게 가족이고, 그 가족의 범위 안에 바깥에 나가면 저게 내 친구고, 학교에 가고, 내가 살아가는 이게 우리나라야, 이게 내 사회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 어떤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프로이트의 설명과는 조금 다르게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아까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그 영역에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아프면 정신이 아파요. 자, 비슷한 인간의 문제를 보고 약간 다르게 설명하잖아요. 다른 것을 보고 다르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아픔을 놓고 볼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어디로 가져가냐면, 그러니 보세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 하면 하느님과의 관계, 그렇죠? 예수님과의 관계. 그걸 토대로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예,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예요. 그걸 이제 이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요 자기의 전공, 그 자기의 관심, 그걸로 설명을 한 책이에요. 이 책이. 자, 그런 책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걸, 그럼 듬성듬성,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 표정이? 자, 그래서 몇 군데만 뽑아서,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를 말씀을 드려보는데 좀 자신은 없네요. 자,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가 안 나와있어, 그게? 27페이지 안 드렸어요? 괜찮아요. 자, 27페이지에, 이 책의 27페이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신학자 중에 폴 틸리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안한 이유가 뭐냐. 신학적 설명이 약간 인간이 아주 불안한, 근본적으로 불안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하느님을 빼고 우리가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인간 이것뿐이라면 그 끝에서 만나게 되는 건 뭘까요? 밑도 끝도 없는 그냥 불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를 살고 내가 건강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살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끝을 가면 그 끝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럼 이게 그냥 이게 눈에 보면 이게 끝이라면,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정말 완전한 불안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폴 틸리라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주 유명한 신학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죽음과 궁극적인 무존재.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하느님이 안 계시면 그 그 너머에는 뭐예요? 우리의 죽음 그 너머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불안이에요.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냥 지옥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져. 팍. 이 어마어마한 불안. 그죠? 이게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첫 번째의 절대적 불안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한 궁극적 무의미성. 신학적인 용어라 좀 거창하게 또 얘기를 하지만, 없어지는 거. 근데 없어지는 것 말고도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숨 쉬고 밥 먹고 버티는 것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느님이 안 계시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하느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냥 길거리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것처럼, 자갈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배울까에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갈도 하느님이 계시는 의미가 있겠죠?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무지막지한 불안이에요. 그걸 까맣게 잊고 살지만, 바쁘니까 막 살고 불평해가면서 욕해가면서 이렇게 살지만, 그 끝에 가서 정말 이것이 그대로 끝까지 아무 의미도 없다면 이건 끔찍한 거, 불안한 거죠. 그 불안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존재가 불안한 거. 그 다음에 죄의식과 궁극적인 단죄. 죄의식. 이거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또는 했던 그 어떤 것이, 이건 취소할 수도 없고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없고 그냥 죄 그 자체인 거예요.
어떡할까, 이거. 이거 잘못한 거.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잘못 그 자체에 사로잡혀 있는 그거. 이거. 자, 이거 폴 틸리시라는 분이 설명했던 인간에게 닥쳐오는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불안이다. 요걸, 자, 이제 요걸 이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이 레이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인간의 그 이제 우리 무의식 정신 이런 걸 들여다보면 아기 때 이게 세상에 톡 태어나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은 극복해낸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거쳐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쳐야만 하는 근본적인 정신의 상태가 이 세 가지를 거쳐간다. 이거는 이제 이 정신 분석으로 볼 때, 그죠? 폴 틸리가 이렇게 말했는데 정신 분석적으로 내가 가만히 이 환자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무의식 때문에 생겨나는 그 어느 아주 칸날 때의 그 상태들이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 그리고 조금만 여기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애의 첫 해에 대한 나의 심층 분석 경험을 보면,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서 1년 안에 그걸 쫙 관찰해 보면 이 세 유형을 보라는 정확히 유아의 정신이 이끌려가는 참기 힘든 세 가지의 포지션. 그러니까 이건 그런 어떤 상태예요. 그 입장, 상태. 그런 것들, 그 세 가지 입장들이 그 뿌리에 이런 근본적 불안이 놓여있다. 이게 신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한 1년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는 다 외면하고 싶고 까먹고 싶고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의 근본적인 아픔의 뿌리, 그 불안의 뿌리를 요 놈이, 그죠? 요 갓난 요 놈이 겪어간다는 거. 우리가 그걸 겪고 와서 그렇게 사는 거. 나름대로 극복하고. 잘 극복했을 수도 있고, 뭐 좀 불안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극복하고, 극복을 못했으면 한 척이라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분이 들여다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 가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해요. 이걸, 지금 후대의 이론은 이걸 조금 바꿔서 이거 세 개를, 두 개로 이렇게 묶어놨기는 한데, 이분은 세 개로 묶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입장들을 보면 그 포지션들을, 위치,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놓여있는, 정신이 놓여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를 보면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존재의 그 근본적 불안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하나의 입장은 히스테리 분열성 입장. 그러니까, 이건 히스테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불안하게 계속 갈구해요. 요구해요. 계속 요구하면서 요구를, 그 갓난아기를 보세요. 딱 태어났을 때. 계속 이 아이가 하는 일은 내가 살도록 뭔가 내놔라요. 그렇죠? 나를 만족시켜라. 계속 끊임없이 바깥에다 대고. 본인은 바깥이라고 생각 안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만족을. 자, 그러니 요즘 쓰는 용어로의 히스테리가 좀 이해가 가세요? 히스테릭하다. 히스테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미안해요. 여자들이 좀 많아서. 여성들, 히스테릭한 여성들. 그 특징이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쵸? 너 나 사랑해? 이거 있잖아요. 맨날. 우리 오늘 만난 지 500일인데 너 그냥 넘어갔어? 이런 거 계속 하는데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자,
갓난아기 입장을 보세요. 갓난아기가 계속 그거예요. 끊임없이 요구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그 요구의 저 밑에는 왜 그렇게 요구해야 돼요? 이 아이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존재의 불안인 거예요. 그죠? 존재의 불안. 참, 인간을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어쨌든 불안으로 출발해요. 이게, 적어도 이 사람들의 관찰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걸 왜 히스테로 스키조이드라고 하면은, 아까 스키조이드는 쪼개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불안이, 그 요구가 충족이 되지 않고 자꾸 좌절되고 배반을 당했다고 느끼게 되면, 이 친구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자꾸 그걸 배반당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내가 그러면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요. 이게 뭔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 개의 사인이 다르게 와요. 겉에서 보면 저 엄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를 잘 돌보기도 하다가, 하루 종일 굶기기도 하다가, 예를 들어 그렇다고 치면, 이 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믿을 수 없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확 들어가는 거죠. 그 바깥으로 보내는 것들은 그냥 멀쩡히, 이렇게 쪼개지니까, 하나는 바깥으로 접점을 가지고 살긴 해요. 움직이면서. 그렇지만 이 안에는 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쪼개져요. 이해가 가세요? 갓난아기의 그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팎의 구분도 없고 자기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 근데 그 전능이 안 먹히는 거예요. 쪼개져 버려요. 그런 상태라고 해요. 지가 이 세상에 들리는 것처럼 안 돼. 이게 이상해. 안 돼. 쪼개져. 그게 첫 번째의 히스테리 분열성. 근데 이거를 뒤에 멜라니 클렌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엮었는데 왜 폴 틸리히에 맞춰서 이 저자가 쪼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라노이드 해줘요. 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키조이드 파라노이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여기 좀 다르게 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 파라노이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또 조금 약간 다른 이제 거기서 조금 이 아까 존재의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기억 안 나시죠? 죽음과 궁극적인 무존재, 그리고 공허와 궁극적인 무의미성, 뭐 이런 쪽의 불안과 연결이 된 상태를 보면 파라노이드해질 수 있다. 파라노이드는 어떤 거예요? 편집적인 거죠. 편집적인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내 바깥이 누군가가 내 바깥에서 나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 불안의 내용이, 그죠? 좌절하고, 불안하고, 뭐, 이게,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계속 이런 존재, 이런 불안이 아니라, 그쪽의 불안은 계속 나를, 뭔가가 나를 해쳐, 내 존재를 망가뜨리려고,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내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바깥에서 계속 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파라노이드라는 거, 편집적인 거예요. 편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잘 극복해내지 못한 사람은 이제 의심이 많죠. 그 사람의 불안의 색깔이 의심의 색깔이에요. 어떤 사람은 같은 불안이라도 좀 다른 색깔의 불안을 가지는데 이 사람의 불안은 편집적 불안이에요. 내 거 뺏길 것 같아. 제가 배신할 것 같아. 이런 편집적 불안의 상태. 자, 아주 아기가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이런 상태를 싹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내용 보면 좀 안 좋은 것 같고 우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걸 거쳐간다고 하는 게 아이가 결국 성장에 가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외부가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바깥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단계에 왔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 전에는 바뀌고 뭐가 없었잖아요. 대상이고 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상이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대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아, 물론 그냥 약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인데 그게 좀 슬픈 이야기들이지만 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가면 이제 우울한 디프레시브한 포지션으로 간다고 해요. 디프레시브 포지션은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는 우울해져요. 우울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상당히 성장한 거예요. 사람이 우울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성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좌절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이 바깥에 이 무슨 바깥에 뭐가 좀 있어서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거를 우리가 엄마라고 하든 뭐 못하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를 보고 웃어주는 어떤 기분 좋은 어떤 뭔가가 대상이 쑥 나타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랬는데 그 대상이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고 그것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쪽 안에는 이런 이 폴티리시가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런 게 아주 근본적인 인간 속에 우울한 측면들이 들어있고 우울함이 전혀 없는 사람은 문제죠. 그렇죠? 우울할 수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 아까 말씀 그 사람들이 우울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울이 없어요. 대체 우울이 뭐예요? 디프레시브한, 좌절스럽고 받아들여야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죠? 불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등등 이런 것들인데 그건 인간이 상당히 성장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상관계 쪽에서 설명하는 기본적인 유아기의 설명이에요. 뭐 여기서 또 조금 더 나가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 기혈에 있는 다음 임상가들이나 다음 이론가들은 그걸 더 자세히 구분하고 자세히 설명하죠. 혹시 심리학이나 뭐 유아 아동이나 이런 쪽에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공부하는 사람이 연준 쪽 공부 반드시 해요. 왜냐면 발달의 문제니까. 그 마그렛 말러 같은 사람은 우리 아기 때 이제 어떻게 아기가 성장해가는가 그 중심에 처음엔 이런 식으로 걷다가 그 다음에 엄마가 바깥에 있는 존재라는 거를 인정하고 개별화돼서 엄마는 엄마, 나는 나. 이게 다른 존재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슬프잖아요. 어쨌든. 받아들이고, 우리가 엄마와 붙들고 있다가 엄마를 놓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도 또 엄마와 다시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 있어도 엄마는 거기 항상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서서히 그 대상에 대한 믿음, 그 불안이 이렇게 가라앉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세 가지의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모든 설명이 뭐예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관계고 뭐고 없다가, 지가 우주의 전체였다가, 그 다음에 내 바깥에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걸 느끼고, 그것과 내가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이게 잘 순조롭게 되면 나중에 커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편안하잖아요. 이게 잘 문제가. 그래서 좋은 뭐 이상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부모 밑에서 그냥 순탄하게 잘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구김이 없잖아요. 그 구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기 밖에 대상, 세상, 친구, 다른 어른, 자기 후배, 어린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 크게 왜곡되거나 크게 문제가 없고 그것이 편안한 거예요. 이 과정들을 잘 겪었으니까.
그죠? 잘 겪고 성장해 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제 이 불안이 아까 말했던 이 존재론적인 이 불안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늘 뭔가 편치 않은 사람과의 관계가 늘 편치 않은 거예요. 자, 이게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이거다. 이제 이쪽에서 말하는 이거다. 라고 하는 포인트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5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뭐 이상하게 생긴 그림이 하나 있고, 그림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유아순이를 비롯한 그 이후의 시기의 이야기인데, 자,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관계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제목이죠. 존재의 역동적 수반을 보여주는 기본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그림 1 밑에 쓰는 걸 보시면 존재와 안녕, 웰빙. 그러니까 그 꼬마 아이가 나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괜찮다. 이건 우리가 지금 말로 하지만 이 아이는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지가 괜찮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아무 이유 없이 문득, 뭐 초등학교 다닐 때라든지 어떤 때라든지 아무 이유 없이 문득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그걸 굳이 뭐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문득 어떤 때 그냥 잠깐 위로가 되고 행복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문득 슬쩍 행복합니다. 아니면 슬쩍 우울할 수도 있어요. 잠자고 났는데 여기 낮잠 자고 깼을 때 슬퍼지신 적들이 있죠? 있어요?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럼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그런 안녕.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신이 그냥 괜찮다. 자, 우리가 이거 조금 뭐 제가 자꾸 영역을 안 넘어가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요. 신앙 이런 건 제가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런 기본적인 안녕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그 불안이 근본적인 불안이 그 존재론적 불안이 그 뿌리에 들어가 있는 거라면 결국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인 안녕을 주는 존재밖에 없잖아요. 인간에게 아무리 매달려봐요. 뭐 그런 쪽에 지금 설명이에요. 이쪽에 방향이.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이런 거예요. 여기 화살표 보시면 자 필요한 사람에게 인격적 자원이 내려온다. 자 이거를 자원이라고 우선 표현하는 거예요. 자원.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이 녀석이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적어도 이쪽 대성관계 쪽에서 볼 때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얘를 시험관에서 살리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뭐 살리든 얘를 살려놨다고 치자고요. 어떤 인큐베이터 같은 곳에다 집어넣어서 평생을 여기서 살렸어요. 그런데 아무 관계도 얘는 없어요. 인간은. 얘는 뭘까요? 이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건 결국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설명해서 보면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고 그것이 고귀한데 그 생명이 그냥 홀로 그 생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여기 인격적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 되어주는 뭔가가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자원은 그냥 이렇게 뭐 먹는 거, 입는 거, 그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관계가 되어주려면 뭐 여기 뭐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인간 자원, 자원인간. 그래서 그 자원인간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원으로서의, 관계 자원으로서의 인간은 대부분 엄마잖아요. 그쵸? 엄마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에게, 세상에 똑 떨어진 그 아기에게 인격적인 자원이 내려와요. 주어져요.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죠? 이 아기가 눈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항상 뭔가가 이렇게 같은 뭔가가 딱딱 나타나죠? 나타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가 내가 이제 어떤 관계 속에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그 첫 번째를 이 용어로 말하자면 수용. 이 세상에 똑 떨어진 이 존재가 어떤 인격적 자원에게 받아들여지는, 수용되는 거예요. 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인간으로 생존하고 사는 것의 기초는 누군가가 나를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수용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수용이 여기 그 파이프 안에 쏙 들어갔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 파이프 같이 쏙 들어가서 위로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자, 위에서 안녕, 괜찮아, 이제 나 여기서 괜찮아. 그것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 수용이 지속이 쭉 되면 이제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그 존재가. 우리가 잊었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때 갓난 때 2달, 1달, 2달 이럴 때, 3달 이럴 때 분명히 엄마가 아니면 할머니가, 옆집 아주머니가 나를 안아주었던, 그래서 그 품에서 나 괜찮아라고 하는 느꼈던 그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여기 이 수용에 의한 안녕.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안녕한 그 존재가 계속 수용이 됨으로써 이 친구는 지위와 동기가 생겨나요.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지위와 동기가 생겨나죠. 내가 엄마야. 응? 나는 그 엄마가 사랑하는 딸이야. 이게 생겨나잖아요. 이거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저 뒤로 가면 이제 그게 이분이 설명하기에 그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 뭐 우리는 하느님 우상대로 만들어줬다고 할까요? 그런 예수님이 하느님에게서 그 앞에 서서 아들이 되는 아들의 관계잖아요. 성자의 관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이분이 쭉 뒤에 설명을 해요. 보시고, 그래서 지위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 존재를, 이 안녕의 존재, 이 괜찮은 존재를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동기가 생겨나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살 동기가 생겨나고, 그것이 잘 이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뭔가 성취하게 돼요. 일어나는 관계를, 충분한 그 관계를 성취하게 되고, 이런 성취의 경험들이 쌓여야 새로운 관계, 바깥에 나가서 다른 정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관계를 맺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겪을 거라고 자기는 자신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일 것이고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 거예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친구라는, 또는 지인이라는, 또는 어떤 스승과 제자라는 그런 어떤 지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지위를 잘 성취하고 그 관계를 성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이제 우리의 쓰라린 과거들이 생각나죠? 이렇게 하지 못했던, 수없이 겪었던 우리의 실패들. 그건 그래서 기본 모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관계 속의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고 하는 건 이런 모델, 또 을 순환하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요 분의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67페이지 갑자기 뭐 분노, 우울증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이런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자. 어떤 이야기를 결국 하는 거냐면 이런 부분도 2번, 3번 이렇게 쭉 하면 어디로 갈까요? 그 존재론적 지위, 관계의존적 존재, 저 한번 가보세요. 오른쪽 위에 힘, 정신, 사랑, 믿음, 희망, 용기 같은 것들을 부여하는 그런 이제 그 자원인간이 잘 돼서 엄마가 이런 것들을 잘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 내려와 보세요. 아기는 혼자서 깨어나고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잘 되면 뭐 깨도 나는 괜찮으니까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가 되면 그 엄마가 또 바깥 웃으면서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줄 것이에요. 이렇게 안녕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설마 날 죽이겠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이게 이제 꽉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그래 안 와요. 근데 이제 조금 필요가 그러면 이제 진짜 내가 그러면 이제 나타나겠지. 안 와요. 엄마가 늦어지는 것을 일정한 시점까지 참으면서 참아 오겠지.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게 더 계속되면 고통스럽고 존재론적인 위축과 불안을 주고 진짜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래서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되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나 살아있다 이러고 있다가 나 죽나 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이 설명은 우리들의 설명이에요. 그죠? 우리들의 말로 설명이고 아기는 그런 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기가 그냥 확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죽겠다 툭 느끼는 그 엄청난 불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불안을 그냥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기는 그게 다예요. 죽음 앞에 확 서는 거예요. 끔찍한 현실. 설명이고 뭐고 없어요. 확 그렇게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훅 느끼는 거죠. 존재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분리불안이 급속히 오잖아요. 이 분리불안이라는 건 결국 엄마와 내가 쪼개져야 한다는 거.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돼야 한다는 거. 그런 분리의 불안. 결국 저건 내가 아니었고 저건 내 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쪼개져야 돼. 저게 내가 마술적으로 그러면 와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안 나타나. 저건 내가 아닌 거예요. 쪼개진 그 불안해. 이게 결국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 그 분리불안이 막 커져요. 이제 끝났나 봐. 버림받았나 봐. 이제 나는 영원히 혼자야. 분리불안이 확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의존에 의한 존재, 이게 의존함으로써 엄마와 이렇게 의존함으로써 가질 수 있었던 존재, 정신, 희망, 믿음 이런 것들이 절망의 한계까지 쫙 가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완전 절망에 도달하면 그 다음엔 패닉, 펑 하고 패닉.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버립니다. 완전한 완전한 불안. 그 상태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황 상태가.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운전 같은 거 하다가 보면 큰일 나는 게 아무것도 못해. 다행히 요즘 뭐 약도도 좋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게 약으로 치료하면서 상담하고 이렇게 고치는데 그 상태 자체는 무서운 거죠. 죽음의 상태니까 죽음을 직접 죽음을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거, 예견하고 경험하는 거니까 무섭죠? 네. 이 아기의 상태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 아기의 상태가. 그래서 고 임계점을 확 넘어가면 이 존재 이 그림사의 설명을 보세요. 연결되어 있음을 통한 존재의 역동순환, 그걸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 관계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아무것과도 연결되지 않고 팍. 그러니 갓난아기 때 뭐 이런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하겠지만 갓난아기 때 이런 것을 심하게 주기적으로 겪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온전한 아이가 되냐? 겉으로 멀쩡해 보이더라도 속에 엄청난 문제와 상처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살, 2살, 3살 때 막 어린이집에다가 던져놓고 아니면 막 뭐 일하러 간다고 시골 친정엄마한테 보내고 막 한 달에 한 번 가서 뭐 카피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생각해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상당히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대상관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이런 상태를 겪고 있다. 이런 상태를 겪고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 있는 아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건 정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너무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안 가지만 뭔가 얘들이 존재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겠어요? 왕따가 어쩌고 뭐 애들이 요즘 왜 저러는지 몰라 하는 그 속에 어쩌면 이런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저는 뭐 그냥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본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누군가 이것을 평생 했던 워낙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몇 개가 있나요? 네, 이제 이러는 거죠. 아까 거기 이제 뚝 떨어진 그 부분, 지금 이제 히스테리성 불불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 지점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참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얘 정신이 팍 나버리는 거예요. 팍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좀 어떻게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훅 망가져버려요.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아리 같은 것도 처음에 통통통통 치면 괜찮잖아요. 어느 지점까지는 괜찮죠? 그러다 어느 순간 톡 치는 순간 짱 나가죠? 그게 임계점인 거예요. 정신도 버텨요. 우리가 유연하죠. 우리가 사실은 그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는 거죠. 조금 충격 올 때마다 팍 깨져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 어느 한계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쭉 참아나가니까 뭐 보세요. 히스테리성 분리불안이 증대되고 그러면 그걸 꾹꾹 참아요. 이 갓난아기가 쭉쭉쭉 참다가 저 꼭대기까지 가면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정상을 훅 넘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임계점을 훅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때 어렸을 때 생겨나는 이 상처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나는 것들이 이제 아주 골치 아픈 힘든 정신적 문제들을 만들어요. 아주 분열, 그다음에 그 소시오패스 같은 걸 만들어내는 이제 그 나르시시즘, 자기중심적인 그 자기의, 그다음에 경계선 성격,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극도의 불안 같은 것들이 공격성을 만들어내고 그 공격성은 계속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과 이상을 오락가락해요. 그건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오셨을 거예요. 굉장히 어떤 사람과 금방 친해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상하고 막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 하다가 갑자기 한 며칠 있다 봤는데 그 사람은 마구 공격하고 있어요. 마구 욕하고 있어요. 이게 보더라인, 경계선 성격이에요. 그걸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 좀 그렇게 옛날에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격들, 그런 자기의 그다음에 보더라인, 이런 지극한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거, 분열성이 아니라 분열, 이런 것들의 원인은 그래서 저 끝에 있다, 저 출발점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런 설명들이죠. 자,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여기 아주 좀 많았죠? 보세요. 뭐 있나요? 자, 215쪽은 이건 그냥 차분히 뭔 말인지 이 비슷한 거예요. 여기 있던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히스테릭한 그 포지션은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어떤 내용들을 충격을 받아서 이쪽에 왼쪽에서 이렇게 충격을 받다가 이렇게 확 히스테릭성 포지션으로 좀 가는지 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에요. 그 다음에 분열성, 스키조이드의 분열적인, 왜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열을 되어서 방어적으로 자기 안에 살짝 들어가 앉아있고 그렇게 되는지, 그게 뭐 어학된 초기의 박탈부터 시작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게 쭉 화살표를 따라서 가잖아요. 그죠? 에고에, 그래 저 끝에 성같이 이렇게 뚝 쌓아놓고 에고의 반응에 불과한 분리된 자가 자신을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 딱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쫙 쪼개져가지고, 진짜 자기는 저기 들어가서 딱 앉아있어. 이게 분열성 성격이 그렇게 되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 이런 설명이 밑에 그림으로. 그건 뭐 복잡하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뭐 하나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요? 그냥 그거. 안 드렸죠? 이게 다죠? 네, 이거 300, 나중에 책을 받아보시면 저 뒤에 도록에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히스테리성 성격과, 분열성 성격의 특징들. 좀 히스테리성, 좀 분열성 쭉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회의 성인으로 자라나고 그래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자라는 이 과정은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만만치 않은 과정에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이겨내고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위험할 수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요소들이 있었고,
그걸 잘 견뎌왔죠.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아까 그 이렇게 막 가가지고 이쪽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 관계에서 탁 놓치고 펑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을 때 그 끝, 이 볼틸리가 말하는 것 같은 그 완벽한 불안, 그 자체인 그 공허, 허무, 없음. 그 영역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이제 그 해석 내지 그 생각의 부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이 설명들은 사실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뭐 그렇게 사실이냐? 정말 맞느냐? 뭐 진짜야? 뭐 사실 뭐 상당 부분 관찰한 거니까 거짓말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경계 너머와 우리는 양쪽에 발을 이렇게 딱 펴고 있으니까 이 경계 안쪽에 여기 이 깜깜해 보이는 여기에 이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뭐 시편도 인용하고 뭐 여러 가지 바로 서간들도 인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들어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우리 존재의 그 무라고 보이는, 그 절대적 무라고 보이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채워지는가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것과 이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관계, 이런 것들을 그 예수님과 하느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거기서 우리는 의미를 퍼올리고 우리의 아픔을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우리 존재의 근본적 자원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엄마 이전의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겠구나,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생각 딱 더 하실 수 있다면, 그래서 그만큼 영역이 생각의 틈이 이만큼 넓어지신다면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성공. 아멘. 지금 왜?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요, 네. 애기가 뭘 조금 지났는데 부모가 말하기를 악마의 시비가 갈 만큼 지멋대로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그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면은 그거를 차단시키면서 다른 넓을 시켜야 되는 이런 거 같아요. 장대식 강해지. 엄마가 말하기를 악마의 시비가 왔다 하는데 지멋대로 하려고. 7살. 근데 내가 그랬으면 못 끼우치다. 물을 넣어서. 문제가 생겨서 얘기하면 자기 능력이 이 정신분석에서도 사람의 성격이라는 거 하나 요것만 갖고나 라고는 안 하고 몇 가지가 있어요. 성화하고 하는데 기질적인 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공식이 아니고 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섞어서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기질에 따라서 지 아이 각자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이 과정을 어떻게 수월하게 가지고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걸 모르고 대충 뛰어넘어서 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쉬운 곳에서 걸려서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그걸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딱딱 얘를 계속 이건 악마야 그러고 좌절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제가 누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직 애기기 때문에 좀 봐주고 수용. 그래야죠. 수용해야죠. 그거를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의식조차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이제 자르면 이 아이에게는 계속 뭐냐면 자르는 것만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그건 그냥 이게 내 세상인데 마술적 사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뭔가 나를 내 것에 맞춰주지 않는 거죠. 나를 공격해.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계속 공격당하는 경험이 그 밑에 쌓이는 거죠. 그걸 멀쩡히 잘 자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뭐 근데 좀 성장해서 7, 8살 때 7, 8살 때쯤 돼서
뭐 이렇게 놀다가 아니야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막 울거든요. 딱 잡아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놀다가 우리 뭘 저질렀는데 그 언니가 네가 했잖아 그러니까 안 했다고 탁 잡아뛰면서 우는 거예요 막 부인하는 거. 그렇다고 저한테 강제적으로 그거를 막 끌어가라 네가 했잖아. 글쎄 그러고 뭐 증거 보여줘. 아이에게 정말 상처를 주는 거죠. 근데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거 넘어가야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술자에 가면 저희가 벗어나겠죠. 그걸 끝까지 30초까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좀 더 길게 가는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근데 그걸 계속 가는 건 말이에요. 그걸 계속 선생님 피하시는 질문인데요. 자꾸 피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그 불안에 대해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자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자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런 하나님을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너가 그렇게 불안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전부인 하나님을 전해줌으로써 아까 이런 유아기 때나 받았던 상처들이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치유가 될 수 있고 또 치유되고자 한다는 게 임상신학 그쪽 관련 책인가요? 질문이 뭔 말인지 여기 나왔겠다. 그런 대답 이런 거예요. 임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 현보적인 질문이 번역으로 느껴서 하여튼 이런 거죠. 지금 이건 다 그게 그런 자원들이 어디서 오는 거 다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수도나 전통도 있고 우리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수도자들도 있고 막 많은 그런 교회의 그 전통의 막 강물이 흘러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으면서 이 역사 속에서 2000년을 넘게 그것을 그렇죠? 그것을 이제 그 구체적인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이런 것 안에 그 만나는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나는 지점을 이제 사목을 하는 분들, 우리 신분들이나 또는 그것을 돕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 쪽과 이쪽을 잘 이해해서 이쪽도 잘 이해해서 이걸 잘 이렇게 맞춰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없지만 우리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을 묶어놓고 막 안수기도 한다고 패갖고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하는 거죠. 임상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문제에 관한 꼭 요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임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원의 세팅 안에서 상담 인식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근본적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팀 사목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건 그런 것 안에서 여러 설명이 가능하지만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인간이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심리하고 달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넓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기 방어 기세 말씀하셨는데 그 상대방한테 말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그 말들이 자기 합리화나 아니면 부인이나 모든 게 자기 방어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방어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방어가 예를 들어서 성숙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잘하는, 예를 들어서 갓난아 4살 5살 때 쓰던 방어를 그건 잘 안 쓰잖아요. 부인하거나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을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성장해서 대신들이 다른 방어를 하거나 그리고 합리화하다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성숙해지면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 내가 정말 진심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정말 잘못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심지어 고해서 안에서 방어하고 그렇잖아요. SG도 바보네.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무슨 보고 싶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좀 다양한 어떤 것을 결국은 우리가 함께 사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사는데 이렇게 해서 뭐 대단한 이 이론으로 막 너의 벽을 확 고쳐주면서 이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힘들잖아. 본인도 힘들고 같이 살아야 하는 우리거든요. 그걸 조금 이해하고 그걸 조금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걸 잘 돕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얼른 보내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적당한 선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그 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교수님 저는 개인적인 질문이요. 이렇게 이런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이웃이 내 옆에 있을 때 그 이웃에게 상담 선생님을 원하는 게 순서인지 예수님을 만나게 적극적으로 돕는 게 순서인지 둘 다 하시죠? 네? 둘 다 하기에는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와 그릇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 어느 쪽을 먼저 가야 그럼 먼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권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권할까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막 정신없는 상태인데 빨간 십자가 들고 하는 것처럼 막 무시 지옥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 권하고 소개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끄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걸 그러면 나중에 해도 돼요. 신앙과 방어를 병행하는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이것만을 믿는 게 아니고 이걸 그렇다고 이걸 예를 들어 프로이트의 설명을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고민이 생겼냐면 실천을 해서 신앙도 보라고 병원도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판단 의사가 신자가 아니었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종교적으로 얘기했을 때 부정적으로 이끌고 가고 했을 때 이 환자가 막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상담의가 있으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좋은데 그렇지 않고 병원은 귀신자 의사를 찾아가고 또 종교를 또 신분한테 가고 이게 나로에 큰 문제가 있어요. 있겠죠. 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안 하니까 못하는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환자가. 네, 그래서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사모하는 분들에게 해서 기본적인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목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보낼 건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부를 이제 사목하시는 네, 그거 상당히 사목자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계신 게 조금 많이가 먹는데 저는 이제 조금 교수님은 상담을 하세요? 아, 저는 상담을 안 해요. 상담을 안 하고 상담을 하는 그냥 넘어가죠. 설명을 만약에요, 선생님, 교수님, 어렸을 때 이제 똥기저귀를 너무 늦게 갈아줬다, 너무 빨리 갈아줬다 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너무 엄마가 못 줬다. 그러면 아이가 성격이 인색하거나 너무 여기 나오는 말로는 고집불통, 가난적이 아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지저분한 거를 봐도 별 반응이 없는 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너무 깨끗한 것만 추구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뭐 그런 걸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상태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그걸 크게 불편하고 그냥 살지요. 뭐. 그냥 그런 끝이에요. 그냥 그런 성격으로 사는 거죠. 그냥 아는 사람도 있고, 알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큰 위안을 그렇게 만나면 지지고 못 보면서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불안전한 사람들이 사는 건데 이게 정말 문제가 돼서 함께 할 수 없을 때, 너무 괴로울 때, 정말 상담과 치료를 요할 때, 그때의 이야기죠. 웬만하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그렇다고 40, 50대 남편을 너 일로 와. 너 저기 그때 그거 잘못했어. 그럴 때도 고치겠어요. 그건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그렇게 막 무식적으로 막 공식처럼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알았다. 이거 왜 그런지 내가 알았어. 그럼 우울증 환자를 대할 때의 마음이랄까, 말투랄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잘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주 인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 번을 겪어서 50대 중반에 성직자이신 분이 우울증을 겪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특히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대해주느냐의 문제죠. 예, 그분이 사실은 어떤 쪽이든 간에 어떤 쪽이 그 문제를 그냥 이렇게 꾹 참고 그냥 보다는 그걸 가지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그냥 제대로 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지요. 그게 정석이죠. 그런 거는 제대로 된 사람은 다 찾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경험 많은 거, 경험이 없는 또 이런 방법처럼 뭐 무수하게 또 좀 맞는 분을 찾을 때까지 좀 포기하지 말고 해보시는 게